아이고, 그날 상견례를 떠올리면 지금도 한숨이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엔 제가 너무나 행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좋은 집안 여자를 만났다고 앞으로 우리 가문도 번성할 거라고 그렇게 기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상견례에서 만난 시어머니 박명숙이라는 여자, 그 인간이 바로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 악마였단 거죠. 상견례 날 아침 저는 새로 사놓은 한복을 꺼내 입으면서 자꾸만 거울을 들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며느리가 될 여자의 어머니한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머리도 새로 하고 손톱도 정리했고 입을 옷도 여러 번 갈아입었어요. 아들이 엄마 그냥 편하게 입어. 충분히 예뻐. 라고 했지만 엄마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식당에 들어섰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아, 이 여자다. 우리 며느리를 좋아할 여자다. 박명숙은 화려한 옷차림에 단정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다가왔거든요. 악수할 때 손도 따뜻했고 웃음도 사람 좋아 보였어요. 첫 마디가 어머니 정말 예쁘시네요. 아들분도 어머니 닮으셔서 그런지 참 착해 보였어요. 라더니 말이에요. 내 마음 다 녹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런 분이라면 우리 며느리가 행복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밥상이 나왔을 때도 박명숙은 계속 좋은 모습만 보였어요. 어머니 진지 드세요. 제가 대접받을 게 아닌데. 우리 아들이 어머니를 많이 닮아서 얼굴도 성격도 다 좋은 분이네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저를 높여주고 우리 아들을 칭찬했어요. 겸손하고 상큼하고 뭔가 우아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옆에 앉은 우리 아들도 자꾸만 웃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정말로 그게 전부였어요. 상견례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가지가 이상했어요. 박명숙의 눈빛이 확 달라진 거예요. 아들이 엄마 제 월급으로는 서울에서 신혼 살림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버지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전까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던 박명숙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었거든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에서는 따뜻함이 사라진 거 있잖아요. 마치 이 모든 게 연기였다는 듯이. 돈 걱정을 하시다니요? 박명숙이 느릿하게 말했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며느리를 받아들일 때 그 여자의 가치를 본답니다. 당신의 딸은 뭘 가져오셨나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치 무언가 엄청난 실수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그리고 박명숙의 다음 말은 더 끔찍했어요. 참 어머니. 혹시 당신의 아들이 저희 딸과 결혼할 때 뭔가 주실 거 있으신가요? 한번 정해둬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방금까지의 따뜻한 미소, 겸손한 말투, 모든 게 연기였던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나중에 제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후회하게 될 그 순간이었거든요. 상견례가 있고 딱 2개월.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2개월 사이에 박명숙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독처럼 작용할지는 그때 누구도 몰랐어요. 제일 먼저 이상한 일이 터진 건 신혼집 계약금 문제였어요. 어머니가 그 병원 투자 함께 안 하실래요? 어느 날 갑자기 박명숙이 제 방에 들어와선 그럽디다. 저는 한 번도 투자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집도 샀고 자식도 키웠고 그게 전부였거든요. 무슨 병원 투자요? 물었더니 박명숙이 자신의 형부가 강남에서 의료법인을 운영하는데 거기 투자하면 돈을 불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1억만 투자하시면 연 30% 수익이 나온답니다. 3년 뒤에는 2억이 된다고요. 우리 아들이 결혼했으니까 신혼집도 넓혀야 하고 아기도 생길 거고. 이게 좋은 기회라고요. 박명숙의 말이 그럴듯해 들렸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왜 굳이 저한테 자꾸 투자를 권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생각해 볼게요. 라고 물러났는데 그 이후로 박명숙은 매일 같이 물었어요. 어머니, 아직도 결정 못 하셨어요? 어머니, 다른 분들은 벌써 투자하셨는데요. 어머니, 이 기회가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집요했어요. 마치 제 돈을 빨아먹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결국 제가 투자를 안 하자 박명숙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전까진 존댓글도 쓰고 밥도 챙기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더 끔찍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저를 부르더니 인감과 도장을 달라는 거예요. 아빠가 병원 투자 서류를 내야 하는데 엄마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셔. 뭐? 왜 내 인감이 필요해? 나는 투자를 안 한다고 했는데?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엄마가 연대보증을 서줘야 한다고. 엄마가 서주지 않으면 그 투자를 못 한다고. 연대보증이요. 연대보증. 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만약 그 투자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 모든 재산이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아들, 너 정신 차려. 엄마 인감을 줄 수 없어. 그건 위험해. 제가 아들을 꽉 붙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박명숙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신혼살림도 차려야 하고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왜 엄마가 이렇게 박박 우실까요? 저희가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 여자의 말에 우리 아들이 눈이 촉촉해졌어요. 가엾은 내 아들 그렇게 휘둘렸어요. 그 다음은 부지 문제였어요. 어머니, 우리 부지에 병원을 확장하고 싶은데 박명숙이 제 명의 부지를 넘기라고 했어요. 제가 20년 전에 사둔 강원도 산자락의 부지였어요. 미래를 위해 모아둔 거였거든요. 그럼 그 부지가 언제 나한테로 돌아와요? 제가 물었어요. 박명숙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욕심 많으세요. 가족을 위해 내놓는 거 그것도 계산하세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여자는, 이 악녀는 아들을 믿기로 해서 저를 작살 내려고 한다는 걸요. 돈도 부지도 전부 다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웠던 건 우리 아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였어요. 아니, 알고도 그 여자 손에 잡혀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 중 하나였어요.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제 며느리가 경찰에 잡혀가는 걸 직접 봤거든요. 박명숙이 병원 투자로 뭔가 잘못됐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투자금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 계약서와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거,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경찰이 개입했어요. 사기 혐의로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박명숙의 정체가 드러나겠구나 했어요. 저는 그 여자가 억지로 우리 며느리와 아들을 조종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다르게 흘렀어요. 어느 날 경찰이 우리 집에 왔어요. 연대보증인 어머니와 함께 며느리분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왜 며느리가? 며느리는 뭔 잘못을 했다고? 그날 저녁 아들이 제게 물었어요. 엄마, 며느리가 혹시 병원 돈을 가져간 거 아니야? 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우리 며느리가? 아들 정신 차려.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더 끔찍한 일이 터졌어요. 박명숙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제 며느리가 병원 계좌 자료를 제 가방에 몰래 넣었다고요. 제가 나중에 발견했다고요. 그 자료에는 투자금 유용 기록, 허위 계약서, 그리고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장부가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우리 며느리가 그럼 뭘 얻어? 저는 아들에게 계속 외쳤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그 가방은 며느리의 가방이었고 그 안에서 나온 자료들이었으니까요. 박명숙은 검찰 조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제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 줄은. 저도 피해자입니다. 라면서요. 그 여자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어요. 경찰은 며느리를 조사했어요. 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며느리는 울면서 외쳤어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제 가방에 누가 넣었어요? 시어머니가. 하지만 증거는 그녀를 가리켰어요. 가장 끔찍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이 변했어요. 신뢰가 사라진 눈으로 말이에요. 넌 왜 그런 짓을 했어? 아들의 한마디가 며느리의 얼굴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엄마 제발. 아빠, 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봤어요. 며느리가 경찰서로 끌려가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리고 박명숙은 우리 집 거실에 앉아서 아들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아, 우리 아들. 고생 많으셨네요. 그런 여자와 결혼하셨으니 정말 운이 없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여자는 우리 며느리를 감옥 보내기 위해 모든 걸 계획한 거라는 걸요. 자기 범죄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손자를 얻기 위해, 아들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가장 쉬운 먹이는 무고한 며느리였던 거예요. 댓글을 달면 나올 말들이 보여요. 저런 년은 감옥을 가야 한다. 어떻게 이런 게 현실이야? 아들이 왜 엄마 말을 안 듣지? 제 마음이 정확히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나는 엄마였지만 나는 며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우리 집을 나가야 했어요. 아들이 엄마가 원하니까라는 말로 그 여자를 선택했으니까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 번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며느리의 마음은 완전히 부서졌어요. 가방에 넣어진 서류도 그게 자신이 아니라는 것도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언니, 정말 나가야 해? 그날 며느리가 저한테 물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명숙의 압박이 너무 심했거든요. 어머니, 이 여자가 있으면 우리 아들이 계속 의심 속에 살 거예요. 그 여자를 내보내세요. 그렇게 말하는 박명숙 때문에 저는 무고한 며느리를 쫓아내야 했어요. 그 밤 며느리는 비가 오는데도 짐을 챙겨 나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아무도 없는 낯선 도시에서 혼자 남겨진 거예요. 경찰 조사도 계속되고 있었고 남편한테도 버림받았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만 계속 울었어요. 그 다음 이틀은 며느리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들은 박명숙과만 시간을 보냈고 저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 며느리를 걱정했어요. 저 아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때문에 제 며느리가 얼마나 고결한 여자인지 알게 됐어요. 어머니, 혹시 당신의 며느리분이 지난 토요일 한강공원 근처에서 활동하셨어요? 경찰은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답할 수 없자 경찰이 계속했어요. 아, 그럼 혹시 며느리분이 혼자 계신가요? 저희가 며느리분을 찾고 있거든요. 며느리가 뭘 한 일이 있나 싶어서 아들 집에 가서 물었어요.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지난 토요일 비가 많이 내리던 날 며느리가 한강공원 벤치에서 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한 노인분이 공원 연못 근처에서 넘어졌대요. 80대 노인이 미끄러운 길에서 물에 빠지려던 거예요. 며느리는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고 자기 이름을 대지도 않고 그냥 그 노인을 구했어요. 옷도 다 젖는 줄도 모르고 추운 빗속에서 노인의 손을 잡고 연못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나서 노인한테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원 가시겠어요? 라고 물었대요. 그 노인이 며느리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마워요, 젊은이.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 나 이렇게 버려진 나이에 누군가 날 구해주네. 그리고 노인은 계속했어요. 이런 고생을 해도 저렇게 남을 돕는 마음. 당신 정말 착한 사람이야. 며느리는 그 노인을 병원에 데려다 주고 자기는 그냥 사라졌어요. 이름도 묻지 말라고 했대요. 경찰은 그 노인이 신고해서 며느리를 찾게 된 거였어요. 그 여자 꼭 찾아줘. 그리고 내가 증인이 되겠어. 비 오는 날씨 속에서 경찰 조사도 받고 가족한테도 버림받은 그 여자가 낯선 노인을 위해 자신을 던졌어요. 아무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여자는 절대로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하늘은 선한 것을 보고 있다는 걸요. 왜냐하면 그 노인분이 바로 결국 우리 여자를 구할 사람이었거든요. 경찰이 며느리를 찾게 된 지 3일 후 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전화였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며느리분이 완전히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 혐의에서 벗어났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경찰은 계속했어요. 한강공원에서 구해주신 그 노인분이 증인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제공하신 정보가 이 사건의 전모를 바꿔놨습니다. 경찰은 저를 경찰서로 부르더니 모든 걸 설명했어요. 그 노인분의 이름은 방태수였어요. 강남의료그룹의 회장이었어요.
네, 바로 그 병원이에요. 박명숙이 자꾸 투자하라고 했던 그 의료법인의 회장이셨어요. 방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몇 년 전부터 자신의 의료법인에서 뭔가 이상한 자금 유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계 감시를 계속해 오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것이 자신의 며느리, 즉 박명숙이 저지른 사기라는 걸 알게 되셨답니다. 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방 회장님이 조사를 의뢰하셨고 저희도 뒤늦게 협력했어요. 그 결과 박명숙이 위조 계약서를 만들고 투자금을 유용하고 심지어 여러분의 부지 소유권까지 변조 서류로 자신의 명의로 옮기려고 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경찰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박명숙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며느리분의 가방에 서류를 몰래 넣었다는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방 회장님의 의료법인 내 CCTV였거든요. 박명숙이 방문했을 때의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억울함이, 분노가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경찰이 말을 이었어요. 방 회장님이 특별히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자신이 한강공원에서 사망할 뻔했는데 당신의 며느리가 생명을 구해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니 자신이 직접 증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저는 바로 아들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럼 며느리가 무고했단 거야? 그렇지. 우리 며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고했어. 그리고 그 여자 박명숙이가 모든 걸 했어. 그 순간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방태수 회장님의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직접요. 어머니, 저 방태수입니다. 당신의 며느리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저도 그 나이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저한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며느리가. 어머니, 저는 이 사건에서 여러분이 당한 손실을 배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며느리를 제 의료법인의 부회장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분은 비즈니스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하늘은 정말로 선한 것을 보고 있다는 걸요. 비 오는 날 낯선 노인을 위해 자신을 던진 그 여자의 행동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악녀의 정체가 드러나고 무고한 며느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기적이었어요. 방태수 회장님이 자신의 법무팀을 동원해서 박명숙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온 결과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여자는 한 명이 아니었어요. 경찰이 제게 처음 보여준 건 은행 계좌였어요. 박명숙의 계좌. 아니, 박명숙이라고 주장하는 여자의 계좌들이었어요. 왜 복수냐고요? 그 여자가 은행에 열어놓은 계좌가 총 8개였거든요. 서로 다른 이름으로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경찰이 설명했어요. 투자금을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옮기고 또 다른 계좌로 옮기면서 자금의 흐름을 추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입니다. 그 8개의 계좌를 추적하니까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였어요. 일부는 대출금 상환으로, 일부는 신용카드 빚으로, 그리고 대부분은 도박장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도박장이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투자금의 약 70%가 강남의 도박 사이트와 오프라인 도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자 도박 중독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들이 투자했다고 생각한 돈들이 결국 어떤 여자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쓰인 거였어요. 저희 부지도 저의 인감도 모두 다 그 여자의 도박 빚을 감추기 위한 거였던 거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 여자의 신분증 문제였어요. 경찰이 제 앞에 서류를 펼쳤어요. 이것이 박명숙이 사용하던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분증을 펼쳤어요. 그리고 이것이 김민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신분증입니다. 모두 같은 여자의 사진입니다.
신분증이 여러 개라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경찰은 계속했어요. 더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순희, 박지영이라는 이름으로도 신분증을 위조했습니다. 총 4개의 신분증으로 4개의 다른 신원을 만들었어요. 저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이 여자가 정말로 누구라는 건가요? 그럼 이 여자의 진짜 이름이 뭔데요? 경찰이 조용히 말했어요. 박명숙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서울뿐 아니라 대구, 부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사람들을 사기쳤어요. 다양한 신원으로요. 이미 적어도 15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15명 이상이요. 15명.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분노를 느낄 수도 없었어요. 너무 컸거든요. 이 여자는 우리 가족만 속인 게 아니라 전국의 수십 명을 속여온 사기꾼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미끼로 사용해서 저와 며느리를 파괴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아들이 경찰서 의자에 앉아서 흙이 되도록 울었어요. 엄마, 내가 뭘 한 거야?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제 아들을 보면서 저는 그것도 박명숙의 죄라고 생각했어요. 이 순수한 아들을 가지고 놀고 이 착한 아이를 악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여자의 죄였어요. 그리고 방태수 회장님이 알려준 또 다른 정보가 있었어요. 박명숙이 사실 방 회장님의 전 며느리였다는 거예요. 방 회장님의 첫째 아들과 결혼했다가 도박 때문에 이혼을 당했대요. 그 여자는 제 아들도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저는 법적으로만 처리했죠. 그 여자가 또 다른 가정을 파괴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당신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군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미 한 가정을 파괴한 여자가 우리 가정을 또 파괴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만약 방태수 회장님이 한강공원에서 구해지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 며느리가 그 노인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악녀 손에 휘둘리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의 며느리가 없었으면 저도 죽었을 거고 당신들도 계속 속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늘은 선한 것을 본다는 걸 보여줬네요. 방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를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늘은 정말로 선한 것을 보고 있어요. 그날은 강남의료법인 병원의 로비였어요. 방태수 회장님이 특별히 준비한 날이었어요. 박명숙의 모든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이미 15명 이상을 속여왔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그 병원에 갔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경계했어요. 자신을 한 번 이미 버린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는 믿어줄래? 며느리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로비에는 이미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태수 회장님이 직원들과 환자들 앞에서 한 가지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환자들, 보호자들. 몇십 명이 로비에 모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방 회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의 의료법인에서 대규모 사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범이 지금 이 병원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명숙입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누가 나올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는 허위 투자 계약서를 만들어 적어도 15명 이상의 시민들로부터 총 7억 원을 사기쳤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했고 은행 계좌를 여럿 개설해서 자금을 세탁했으며 도박 자금으로 유용했습니다. 방 회장님이 큰 화면에 증거 자료들을 띄웠어요. 박명숙의 사진, 위조 신분증들, 도박 기록들, 은행 거래 내역들. 로비의 사람들이 오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이 여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무고한 며느리를 누명을 씌웠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방에 증거를 몰래 넣어서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알게 되실까?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무고한 여자는 지난 토요일 빗속에서 저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도 잊고 낯선 노인을 위해 생명을 건 분입니다.
그런 선한 분이 이 악녀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제 의료법인의 부회장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병원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환자들도 박수를 쳤어요. 며느리가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그 순간 경찰이 박명숙을 데리고 왔어요. 박명숙은 자신이 뭘 당하고 있는지 깨달은 순간 얼굴색이 창백해졌어요. 그 우아한 미소, 겸손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당신은 박명숙입니다. 사기, 신분증 위조, 사기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박명숙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피해자야. 이 며느리가. 하지만 아무도 그 여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미 진실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아들이 며느리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병원 로비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너한테 이런 고통을 줘서. 용서해 줄래? 며느리가 손을 내밀었어요.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안겼어요. 둘 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 눈물도 쏟아졌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방 회장님이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당신의 며느리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선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소리 지르는 박명숙을 끌어갔어요.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는 며느리를 향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의를 향한 것이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어두운 시간이 와도 아무리 악이 가득한 것 같아도 결국 선함이 이긴다는 걸요. 그리고 당신이 그 악의 피해자라면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우리 며느리가 비 오는 날 낯선 노인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악녀 손에 휘둘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늘은 정말로 선한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함이 결국 모든 걸 바꿔놨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어요. 박명숙은 결국 경찰에 끌려갔고 우리 며느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났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혹시 지금 당신이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저는 꼭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자식 때문에 속고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당신의 아픔은 분명 현실이에요.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배웠어요. 첫째, 투자는 절대로 가족 말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재산에 대한 결정은 항상 신중하게 해야 해요. 인감이나 도장을 함부로 주지 말고 계약서는 꼼꼼히 읽으세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둘째, 하늘은 정말로 선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그 비 오는 날 낯선 노인을 돕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밝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선함이 보상받는 세상이에요. 당신이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것이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절대로 낭비되지 않아요. 셋째, 가족 간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어요. 우리 아들이 저희 말을 듣지 않아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 깨닫고 돌아왔어요. 혹시 당신의 자식이 지금 당신 말을 안 듣고 있다면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 아이도 언젠가는 당신이 맞았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당신이 지금 억울함을 겪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도 그랬잖아요. 경찰에 잡혀가고 가족한테 버림받고 거리에 나앉았는데도 그 비 오는 날 누군가를 도왔어요. 그리고 그 행동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 닿았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마음쉼터 라디오는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기 위해 여기 있어요.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 당신의 아픔, 당신의 희망.
이 커뮤니티의 많은 분들이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거예요. 마음 쉼터에서 당신이 또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대로인 채로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희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봐주세요.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마음 쉼터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